따위는 노동자 민주의 대반격의 날입니다. 투쟁의 모든 책임은 민주노총 위원장인 제가 짓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서울의 모든 거리를 점령하고 거리 나가 시민을 만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집격하라. 우리 오늘 행사는 끝까지 투쟁의 맨 앞자리에서 우리 민중들과 노동자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늦도록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전문가들과 좀 깊게 들어가 보죠. 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승현 조선일보 정치부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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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 의원님, 네. 지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 중에 네. 점령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점령, 서울의 모든 거리를 점령하고 네. 이게 2015년 대한민국에서 쓰여질 수 있는 말인지 적합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상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정청래 의원이 얼마 전에 자기 뭐 왼쪽에 뭐 빨대 뭐 이렇게 그 마시면서 예, 자기가 좌빨이냐고 했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좌빨을 한 10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과거 그 운동권식 용어로 따지면요, 이 점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상 시가전에 있어서 적의 진지를 우리가 차지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점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공권력, 그 경찰의 저지선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적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아, 청와대를 또 진격을 하자. 이건 어떻게 보면 뭔가 전쟁 용어 같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권력의 들어요. 심장부, 뒤집어 네. 엎자. 뒤집어 엎자는 전복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예. 사실상 이게 이제 전복, 그러니까 체제 전복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아. 뒤집어 엎는다는 건 기존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의미도 있고 구체적인 의미도 있는데 기존 체제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운동권식 용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한상균 위원장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조계사에 피신을 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네. 현장에 카메라가 가 있는데 직접 비추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장면이 조계사 대웅전에 있는 옆 건물이라고 합니다.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은 네. 안 되고 있는데 저 옆 건물에 지금 피신을 한 한상균 것으로, 위원장이 예. 이제 숨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는 뭐 경찰이 한 수십 명 정도 지금 깔렸다고 하고요. 네. 자, 이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지금 한 위원장은 지금 발부가 된 상태고, 예. 자,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이 16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조계사로 피신을 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머물고 있다. 라고 지금 밝힌 상태인데, 자, 한 위원장은 지난 4월에도 그렇고 5월에도 그렇고 불법 시위를 지금 주도한 혐의로 법원에서 현재 구속영장이 현재 발부된 예.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을 한 것, 이것이 과연 피신이라는 말도 적합한 건지 아니면 이 종교시설이라는 조계사를 이용을 해서 숨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게 우리 군부 독재 시절, 그 엄혹한 시절에 네. 민주화 투쟁을 했던 분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명동성당 조계사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교시설이 예. 일종의 뭐 이 고대부터의 전통으로 보면 소도라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예. 배웠죠. 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도 그 구역에 들어가면은 함부로 뭐 체포하거나 징벌하지 못한다. 예. 네. 근데 이게 현대판 소도가 저도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네. 기억에 생생한 것이 명동성당은 시위하던 학생들을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 성지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혹여라도 경찰이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조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불교든 이 가톨릭이든 혹은 뭐 개신교든 상관없이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80년대 군부 독재는 아니잖아요. 지금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이제 만들어지고 예. 아까 점령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 신 의원님 거부가 깊이 있습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이걸 또 전 트렌디하게 생각을 하면 미국에서도 이제 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네. 그래서 이제 1대 99%의 싸움 이런 시위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점령이란 말이 쓰이고 국내 시위에서 점령이라는 말이 좀 흔해진 것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고 이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에 2012년 대선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의미로
이 2012년을 점령하라 이런 또 구호를 외쳤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우리 현재 시위에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저는 그런 구호의 남발이 아니라 지금 행태의 문제인데요. 예. 지금 이 한상균 위원장의 지금 이 조계사 은신은 바로 2년 전에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철도 철도 파업 때. 말씀하시는 파업, 거죠? 예. 박근혜 정부 취임 첫 해에 예. 이 연말에 철도 파업이 굉장히 최장기로 가는 상황에서 네. 당시 박태만 부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을 해서 20일을 버텼어요. 네. 경찰은 이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결말이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해를 넘기기 전에 당시에 이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해서 결국은 이 은신을 풀고 나왔고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파업도 종결이 됐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위대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뭔가 다시 풀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영원히 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결국은 체포돼서 법정에 서야 되거든요. 그것이 또 법치이기도 하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략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월 초에 또다시 2차 총궐기가 있어요. 예. 그때까지 은신은 은신에 장기화되지 있을 것이다. 않겠는가. 네. 2주 이상 갈 각오를 하고 지금 이제 숨어 다니는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 예. 87년 명동성당하고 지금은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550이 이제 직선제 개헌 국민의 열망이었잖아요. 그걸 거부하면서 그 60 항쟁 시민 항쟁이 됐고 그때는 호언철폐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저도 네. 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걸 하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경찰이 그 시위자들을 저 잡으러 가면 그래서 그 피신하면 그걸 또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보호해 주시고요. 그때는 일반 시민들이 그 김밥도 말아다 주고요. 그렇게 저기 물도 마시라고 물도 갖다 주고 뭐 그랬던 때예요. 그런데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도 이제 시위하다 보면요 일부 시위대가 흥분을 해가지고 경찰을 이렇게 폭행을 하려고 그런 장면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네. 시위대 내에서요 비폭력을 외칩니다. 철저하게 이건 평화적이고 비폭력 집회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준 명동성당과 지금처럼요 이 뒤집어 엎자 노동자 농민 민중의 거리로 만들자 점령하자 이거는 완전히 전쟁 용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해서 국법 질서의 파괴자입니다. 불법 폭력을 선동한 사람이에요. 한상균 씨는. 예. 네. 근데 이런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 암만 종교기관이라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테러가 말이에요. 테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폭력 수단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전적 의미의 테러예요. 그렇다면 아까 방금 우리가 직접 목격한 저 장면 테러인지 아닌지 조선일보 사설에도 이게 도심 테러성 불법 폭력 시위였다 이렇게 그 개념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저런 분을 뭐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가지고 보호해 주는 게요. 그게 과연 종교 기관으로 살리는가? 저는 조계사가요. 지금 상당한 국민적 그 항의에 네. 빗발치 직면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니 이번 있어요. 시위를 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행동 요령까지 다 준비를 하고 물대포 대비해서 비닐옷 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 한 위원장은 자기가 구속될 각오가 있다라고도 했지만 사실 이런 대피, 이번에 구속이 될 것 같으면 어디로 대피한다. 이것까지 사전에 다 각본에 다 짜여진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추리해 볼 만한 근거들이 충분히 있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조계사의 광우병 시위대 그 핵심 인력들이 거의 한 4개월 정도 거기서 머물렀었습니다. 나중에 10월 29일경 되니까 몰래 밤에 빠져나와서 경찰이 망신당했고요.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 저 동해시에 있는 모텔에서 검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4개월 정도 대한민국 공권력이 완전히 무력화되기 넘어서서 그냥 무질서 상태가 한반도 전체 특히나 이 서울 한복판을 지배했다는 게 아주 뭐 그때 굉장한 논란거리였고요. 예. 이번에도 장기화되면은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공권력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우발적 충돌이 도저히 이렇게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밭조리도 예전 시위 때보다 2008년 시위 때보다 훨씬 긴 걸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이 준비된 모든 이게 빠루라고 해서 그 노르발 모법이라는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된 것들이고요. 이게 우발적 충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준비된 철저한 네. 기획성 작품이었다는 게 많고 그럼 어떻게 보면 네. 이 도피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당연히 예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예.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걸 뭐 기획을 했건 안 했건 네. 어떤 문서로 남기기 이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은 고려할 만한 요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원내 대책회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출석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계속 추적을 했을 건데
그걸 체포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천여 명의 호위대에 의해서 계속 둘러싸여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력을 투입해서 맞닥뜨려서 근거를 시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대규모 불상사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근거하는 것이 변수 방지에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경찰로서는 좀 상당히 국민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그 체포 불발 사태였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근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네. 이 노조위원장이 5월 24일에 그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 6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5개월째 검거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이. 네. 경찰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들을만하고 예. 참 많이 아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이에 사실 뭐 경찰도 정보력이 대단한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고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집회들이 예정돼 있으면 네. 당연히 뭐 이 위원장이 나와서 또 어떤 연설을 하게 될지 또 대중들한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 뻔히 보이는데 이것을 넉넉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시위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경찰이 이번에는 큰 잘못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가 더 예. 문제죠. 조계사에 지금 피신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거의 확인된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더더욱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2008년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면 네. 지금 경찰들한테 사실은 조계사의 그 2008년 사태는 악몽 같은 기억이거든요. 그런 일까지 또 벌어지게 되면 경찰은 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체포영장이 버젓이 지금 발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치해법권 지역인 이 종교시설에 숨어 들어가는 바람에 이거 지금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이거 지금 법적으로- 이번에 이 사태 그럼 장기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다고 네. 보고요. 그다음에 11월 5일날 이제 2차 또 총궐기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 2008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뇌송송 구멍타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호를 가지고 100일 이상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마비시킨 그 광우병 그 난동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요. 그때는 요번에는요. 집회를 신고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불법 폭력이 이루어져서 문제죠. 그 당시엔 대부분 신고조차 안 한 집회였어요. 신고조차 안 한 집회였는데 그때도 그걸 이제 이렇게 감싸주고 근데 요번에 이제 2차 이것도요. 그 2차 하면 또 한번 경찰이 이걸 또 그냥 이거 허용을 할지 어떨지 그 저쪽에서 폭력을 지난번 좀 휘두르면 네. 그때 가서 대응을 할지 아니면 사전에 선제적이고 네.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검문검사 강화하고 시위 물품 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아니 아까 그렇게 해야죠. 다음 것도 이미 계획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전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만약에 누구죠? 민주노총 한상균 씨가 네. 조계사에 있으면서 거기서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조계사는요. 이게 몇몇 그 전문가들, 법률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사실상 현행범 구속용 영장이 발부된 범인을 은닉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암만 종교가 성스러운 곳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걸어야 되는데 이 민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갑 중에 슈퍼 갑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런 사람은 국법 질서의 파괴자를 종교시설이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 이거는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기 힘들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요 종교가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빨리 자수를 권유하시던가 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던가 조계사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 대표님, 그 한상균 위원장이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본인이 거의 민주투사와 본인을 동일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14일에 벌어졌던 그 폭력 시위를 지휘한 이 사람이 과연 군부 독재 시절처럼 조계사로 피신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부적절한 일이죠. 예. 어떤 국민들이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했던 얘기 14일에 했던 발언 가운데 아주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서울과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왜 마비를 시킵니까?
이 구호 중에 하나가 뒤집자 세상 가자 청와대로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건지 과연 이런 슬로건에 지금 국민들 몇 프로나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 80년대도 아니고요. 이미 2015년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 선출되는 나라인데 집회 시위를 방해하거나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만 집회 시위가 법과 질서라는 테두리 내에서 벌어져야 그래야지 문명사회로 가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자 과연 선진국 가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이런 부시대적인 집회 시위 문화 아니냐? 이 비판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한상균 위원장 지금 뭐 들어가 있는데 종교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계종 차원에서 일단 도대로 보내서 이 법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 야당의 이 폭력 시위와 관련한 야당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도 좀 약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표가 자, 물론 백모 씨의 이 불상사에 대해서 이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국정조사와 사과를 요구를 했지만 이 경찰의 이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과거에 민정수석 당시에 이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던 발언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서 지금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권 측에서는 항상 반대자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민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집회와 시위는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민정수석 시절 당시에는 한 가지의 키워드를 강조했습니다. 폴리스 라인. 네. 폴리스 라인은 지켜져야 한다.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불법이 되는 거고요. 거길 지키면은 적어도 이 신고, 허가가 된 이상은 합법 집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날 뭐 이 주최 측 추산은 13만 명, 경찰 추산 6만 8천 명이 모여서 상당히 많은 군중이 도심에 집결했는데 대다수는 집회의 목적에 좀 따르려고 했어요. 문제는 경계 지역에서 불법적 폭력이 발생한 게 문제고요. 또 거기 이제 경찰도 과잉 대응했냐 안 했냐 지금 논란이 되는데 지금 또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이 폭력성에 대한 성토, 경찰은 뭐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아까 저 여당 국회의원은요 질문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 집회 현장을 지나가 본 사람이라면 한상균 위원장을 그 군중 속에서 잡는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체포조를 투입하면 그건 정말 경찰이 조금 무능하다는 욕을 먹더라도 안전한 상태에서 잡는다. 이건 옳은 판단인 것 같아요. 14일 밤 당일만 놓고 본다면.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야당의 입장은 굉장히 모호한 것이 저는 야당의 무능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차라리 이 집회 현장에 일선에 섰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때 이 집회가 이미 격렬해지고 있을 때 성명을 내서 일방적인 성명의 내용은 뭐냐면 자 경찰은 합법적 시위에 대해서 과잉 진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보신 영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경찰이 과잉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격앙된 이 시위대가 불법적 폭력을 자행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야당 의원들이 일선에서 중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의 실종 때문에 길거리에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농업에 종사하는 어르신인데 백남기 씨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병원에 갔는데 문재인 대표와 이 야당 의원들이 병문안을 가요. 그리고 SNS에 올립니다. 완전히 약방문이죠. 그날 이거는 경찰 측이나 여당을 빼고 집회 현장의 시위대 다수가 어떤 SNS를 날리고 있냐 하면 야당 의원 일부 보였습니다. 12명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다고는 하죠. 시민보호관을 자처했는데 나중에 연행된 사람들 찾아서 이제 파출소로 뛰어다니고 근데 야당 지도부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저 박지원 의원은 목포에 가서 낙지 먹고 있는 자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는 보이지도 않고 그럼 시위대도 좌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외돼서 나온 건데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야당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야당에게 더 불리한 집회와 시위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평론가께서 야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 기자, 그 야당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지금 노동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말 중요한 지지층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지도부가 그 폭력 시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총선을 앞두고 좋은 전략입니까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새정치연합의 지속적인 딜레마, 과거에도 딜레마였고 앞으로도 딜레마가 될 부분인데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은 뭐 과거에 물론 이제 운동권적 세력들과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지지를 통해서 이제 그 뭐 제1야당이 된 집단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중도층의 표를 얻어야지 그 정권을 잡는데 최소한 가까이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정치연합을 현재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세력
골수 핵심 세력은 또 이 굉장히 과격한 시민사회 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건데 그거에다가 지금 상황은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당내 상황이 좀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복잡하죠. 당내 뭐 비주류 의원들이 흔들면서 대표직 자체가 또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최근에 지난번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 경찰의 시위 진압 논란 속에 그 농민 백모 씨가 지금 병원에 계신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지도부로서는 현재 이 상황을 좀 계속 좀 네. 활용을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네. 정치적으로 야당에 크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은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그 SNS에 반헌법적 경찰 차벽이다. 네. 그러니까 경찰 차벽 이번에 설치한 게 반헌법적이다 그랬잖아요. 본인들 참여정부 시절에는요. 노무현 때도 있었죠. 요번에 뭐 그거보다도 예. 훨씬 더 광범위하게 차벽을 설치한 거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도 신문에 예, 그 차벽 그러면 컨테이너로 한 게 나옵니다. 그때 예. 뭐 문정수석하고 비서실장까지 한 네. 문재인 대표는 스스로가 반헌법주의자였다고 일단 신앙곡 참여부터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순서고요.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의 말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회 시위에 대한 어떻게 대응 지침을 내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네. 불법 폭력 집회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 주동자와 그 처벌에 관한 어떠한 협상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 주동자는 끝까지 검거하여 엄벌에 처한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내려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네. 지금 와갖고 그냥 싹 입 닫고 지금은 오히려 차벽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입 딱 닫고 그러면 이게 일단 이중잣대가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잣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새정치민주연합이 걱정해야 될 게 그 통진당과의 묻지마 연대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종북 숙주 정당이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그렇죠. 이제 겨우 그거 이제 그 딱지를 떼어낼 정도 이게 겨우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요 큰 혹을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뭐냐? 폭력 비호 정당이다. 네. 이건 종북 숙주 정당만큼이나 심각한 거예요. 네. 우리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부정합니까? 표현의 자유를 부정합니까? 다 좋대 이거예요. 그렇지만 폭력의 자유라는 건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허용이 안 되는 건데 바로 그 폭력을 옹호하는 폭력 비호 정당이라고 하는 큰 혹을 스스로 붙이고 있다. 이게 일시적으로는 민노총 등등의 그 지지는 빨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의 정서에는 반하는 네. 이게 자승자박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날 그 일요일에 그 시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시위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약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국민들한테는 전혀 와닿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단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위대에 굉장히 심각한 폭력 사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진압을 했는데 그 농민분께서 좀 다쳐가지고 뭐 하여튼 그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건데 뭐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그 시위가 벌어질 때 그 이슈가 본인하고 좀 연관이 돼 있고 와닿는다 싶으면 네. 뭐 2008년 당시에 이제 그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언비어에 의해서 촉발이 됐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아 이건 나와 관련된 이슈구나 해서 사실 폭발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 이 시위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슈를 가지고 벌어진 이 시위를 갖고 이 어느 쪽 편을 들어서 또 이렇게 격렬하게 이 대여 투쟁에 나선다면 아마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뭐 이런 현안이 또 터지면 항상 또 함께 따라오는 게 막말들이 또 항상 따라오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자 미국에서는 이 폴리스라인 넘어오면 팬다. 그리고 총을 쏴서 죽인 일도 많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 지금 맹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요. 네. 반면에 또 이재명 성남시장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 SNS에다가 곧 군인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쏠지도 모른다. 이런 또 황당한 주장을 올려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 사상전, 이념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치 투쟁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기초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이런 부분들 사상전, 이념전을 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부분이 약하고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너무 과장된 얘기죠. 정확한 사실관계 기초에 강한 힘이 나오고 헌법에 기반해야 그래야지 더 강한 국민적 지지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계속 비판 나오는 것도 이 시위에 14일 시위에 대해서 그
다음날 나온 논평을 보면은요, 합법적이고 비폭력적 집회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명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 저런 영상을 보고 어떻게 네. 합법적이고 비폭력적 집회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관계를 일단 인정을 하고, 그리고 헌법적인 부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이 시위에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가 나왔다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그래야지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환호할 수 있는데, 네. 자, 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런 정확한 사실관계라든가 어떤 통찰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취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 기자, 네. 그 14일 날 그 시위에서 이제 이들이 요구하는 걸 국민들이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기억에 남는 거는 쇠파이프 휘두르는 그렇죠. 것만 기억에 남고. 네. 근데 이 이완영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좋은 취지의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막말만 기억에 남아요. 본질은 없어지고. 그렇죠. 네. 둘 다 이 참 우리가 뭔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 네. 태도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두 분도 마찬가지죠. 시위의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이제 뭐 서로 이제 공격적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무리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야 뭐 하도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네. 그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본인이 예를 들었을 뿐이라면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잘못된 발언이긴 합니다. 이 예.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었다고 해도 이 비유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위에 있어서 훨씬 공권력이 엄격하게 대처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 여기서 미국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죽은 일 10건 중 8건에서 9건은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 이 통계 자체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이 미국 경찰이 총을 쏘는 이런 사건들은 강력 사건이죠. 지금 이런 뭐 시위나 뭐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이런 폭력 시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발언 때문에 그런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네. 발언이 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자, 지금 또 오늘 좀 화제를 좀 야당 쪽으로 좀 바뀌어서 오늘 문재인 대표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표 리더십 관련한 사실 그 여론조사가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700명에게 물었더니 문 대표로는 총선 정권 교체가 어렵다라는 견해가 59.6%. 자, 근데 어렵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35.1%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지지율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또 하지만 문재인 대표를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또 65.5%예요. 그럼 내년 총선 지휘자로는 누가 적합하냐라는 이 질문에는 문재인 대표가 또 46.1%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그래픽 보고 계시는데요. 65.6%.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문재인만으로는 안 되는데 문재인은 사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은 버리지 말라.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대안이 뭐냐. 가장 그러면 총선에 대비해서 문 대표를 체제를 대신할 가장 좋은 형태는 무엇이냐. 이게 문안박 연대,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문안박 3자 연대가 제일 낮다. 39.2%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근데 결국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지휘한다는 건데, 자, 그럼 문재인 대표가 다음 달 말까지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자기랑 연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퇴하겠다. 네. 네. 이런 지금 배수진까지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안 의원 측이랑 직접 통화를 하셨죠? 네, 오늘 뭐 안철수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관심이 없다? 예, 관심이 없고, 뭐 본인이 또 그 자리에 공동 어떤 지도부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다. 네. 본인은 어쨌든 당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당권을 쥔 문재인 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자기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제안한 지가 2달이 됐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고식지게 굉장히 좀 급한 마음에 자기한테 이렇게 이 SOS를 치는 것 같은데, 뭐 자기로서는 아직도 이 모든 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의 태도로 봐서는 문안박 연대는 네. 쉽게 이렇게 출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근본적으로 당을 바꿀 만한,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런 폭력 시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공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이런 분들이 손을 잡는다고 해도 국민들의 지지는 쉽게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철수 의원이 사실 개혁안 혁신안을 내놨는데 문재인 대표 계속 묵묵부답 모르고 사실상 무시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는 좀 리더십 문제가 되니까 다음 달 말까지 좀 손을 잡아달라.
이거 안철수 그러니까요.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잘 보쌈해갖고 오는가가 자기 대표직을 걸고 말고 이렇게 문제가 돼버렸는데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요 이럴 때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냐면요 본인이 낡은 진보의 청산을 내걸었잖아요. 당내 부패 청산, 낡은 진보 청산 그런 거 없이 뭐 우리 뭐 문 안팎 이렇게 3인 스크럼 짠다 해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바뀌는 건 없다. 옳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해 이렇게 투쟁이나 옹호하는 이런 야당 갖고 되겠냐? 이렇게 땅 치고 나면요 문재인 대표가 참 깝깝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정말 이제 리더십을 과거에 그 안철수 현상이라고 얘기되던 엄청난 그 대중의 열광 같은 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잘 짚어야 되는데 그냥 뭐 공천권 좀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같이 행사하고 그 스크럼 짜자하고 가면요 같이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넘어갔다고 하네요. 네. 자, 신지호 전 의원,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승현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